이 책의 저자는 J.M. 쿠시라는 사람입니다. 쿠시는 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는 부커상을 유일하게 2번이나 받은 사람이고요. 또 노벨 문학상을 2003년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주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문체가 아주 간소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을 구사합니다. 여러분들이 J.M. 쿠시의 조금 색다른 소설을 접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싶어도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읽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도 매번 책을 고를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나마 제가 이런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분야라든지 취향에 맞는 책을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 아주 위대한 작가의 한 명으로 칭송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 여러 권의 번역된 책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책은요, 바로 폴란드인이라는 이러한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J.M. 쿠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0년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러 유럽의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백인 집단을 형성해서 지배를 하고 한참 동안 이제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인종 분리 정책을 취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쿠시는 본인이 이제 네덜란드인의 이제 후손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백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편으로는 지식인으로서 어떤 식민주의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또는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본인 자신이 백인이고 또 식민주의자의 어떤 그런 혈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내면적인 심리의 문제, 그리고 어떤 아이러니, 이러한 것들을 주로 다루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 영문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제 영어로 글을 쓰면서도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패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서요. 오늘 소개하는 이 폴란드인이라는 책은 맨 먼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쿠시는 또 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그는 부커상을 유일하게 2번이나 받은 사람이고요. 또 노벨 문학상을 2003년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주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문체가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간소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그러한 문장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니멀리즘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설명이라든지 감정적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군더더기 없이 표현하는 그러한 글쓰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폴란드인이라는 이 소설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쿠시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잘 드러내는 작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책은 하나의 연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남자는 폴란드인 피아니스트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어떤 여성과의 어떤 관계를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폴란드인 피아니스트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쇼팽이 떠오르셨나요? 쇼팽이 바로 폴란드인이자 피아니스트였고, 또 그는 조르드 상드와의 어떤 관계, 어떤 사랑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이 책에는 그처럼 상드와 쇼팽 간의 그러한 관계를 좀 암시하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신곡이라는 명절을 쓴 이탈리아인 단테의 연인이었죠. 우리 베아트리체. 그러니까 단테가
무려 9살 때부터 흠모했었던 여성이었고 평생 베아트리체와의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작품 속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쇼팽과 조르드 상드라든지 아니면 단테와 베아트리체와 같은 그런 어떤 예술가와 예술가가 연모했었던 어떤 여성과의 그런 관계가 이 작품의 어떤 배경으로 너울거리면서 흘러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스페인의 폴란드인 피아니스트가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그 초청받은 사람은 이름은 비톨트이고요. 70살이며 키가 아주 크고 흰머리를 휘날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초청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는 원래 안내하기로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내하기로 한 사람이 병에 갑자기 들게 되면서 다른 사람이 안내를 맡게 돼요. 그 사람은 베아트리스라는 여성으로 이 초청하는 위원회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부유한 은행가의 아내이자 2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행가와 이 베아트리스 그 부부 관계는 이미 열정도 식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는다거나 싸우거나 하지도 않는 그냥 평안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유혹적인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만 그것을 대화로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부부 생활을 유지해가는 사이죠. 비톨트와 베아트리스는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톨트는 폴란드인으로서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고요. 반면에 베아트리스는 또 폴란드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정쩡하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지만 이 책에 따르면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섬세하게 하지 못하는 언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좀 매우 어색한 그러한 대화를 나눠요. 바르셀로나에서 연주를 끝내고 다시 돌아간 비톨트는 베아트리스에게 그 이후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서 베아트리스를 나의 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주한 음악 파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나의 음악을 통해서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아트리스는 그 음악을 듣고도 사실 커다란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톨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면서 자신이 방문하는 음악원으로 초청을 합니다. 베아트리스는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남자가 너무 늙고, 그러니까 비톨트는 70살이고 이제 베아트리스는 40대 중반이잖아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도 엄청 날 뿐만 아니라 비톨트가 가지고 있는 의치, 그러니까 가짜 이빨에 대해서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내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궁금함이 있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호기심도 있어서 그 음악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음악원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강변길을 걷는다. 상쾌한 가을날이다. 나뭇잎들이 물들고 있다. 그녀가 말한다. 다시 묻겠어요. 당신은 왜 이곳에 온 거죠? 헤로나의 말이에요. 당신이 헤로나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있어야 해요. 어디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한테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당신은 제게 피아노 클래스를 들으러 오라고 초대한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가 당신과 자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말한다. 화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화난 게 아니에요. 조급한 거예요. 나는 장난할 시간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이곳에 초대했어요. 왜죠? 그녀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가 주려고 하지 않는 어떤 것을 그에게서 원하는 것일까? 폴란드인이 말한다. 디어 레이디,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 아시죠? 베아트리체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녀를 평생 사랑했어요. 디어 레이디,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평생 사랑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말인가요?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인이 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엾은 바보 같으니라고. 당신은 너무 늦게 왔어. 잔치는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당신과 나는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세계, 다른 영역에 속해요. 당신은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세계에 속하고 나는 내가 일상적으로 진짜 세계라고 부르는 다른 세계에 속해요. 폴란드인이 말한다. 당신은 내게 평화를 줘요. 당신은 내게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녀, 즉 베아트리스가 평화의 상징이라니. 그녀는 그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이후에 비톨트는 베아트리스에게 브라질에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아트리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말을 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비톨트가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오게 되었을 때 베아트리스는 마요르카 섬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갔다가 가족이 다 떠난 후에 비톨트와 두 사람이 물론 집을 돌봐주는 가정부가 있는 상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밤에 잠도 같이 잡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부분 비톨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하지만 베아트리스는 비톨트의 연인이 되지는 않고요. 그를 바로 냉정하게 내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베아트리스는 떠나가는 비톨트에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베아트리스의 심리를 묘사하는 한 부분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그녀가 말하기보다 노래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의 음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 너무 낮고 너무 부드럽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언제나 그녀에게서 최고의 것을 본다. 사랑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는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 그녀는 왜 그와 같이 있는 걸까? 그녀는 왜 그를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답은 나와 있다. 그가 너무 속이 내보일 정도로 그녀에게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보통은 음침한 그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녀를 감싸는 그의 눈길은 남자의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탄과 매혹의 눈길이다. 그녀는 그의 눈길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즐겁다. 그녀는 그의 손도 좋아하게 되었다. 그가 육체 노동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녀의 신경을 거스르게 만드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의 경직성, 주변 세계로부터의 초연함, 특히 과장된 말버릇이 그렇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그녀의 팔에 안겼을 때조차 그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것 같다. 두 사람이 에로틱한 뉘앙스를 알지 못하는 언어인 영어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스운 광경이다. 그녀가 그에게 너무 모진 것일까? 그녀에게는 부드러움이 부족할까? 우리는 저마다 일정량의 부드러움을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모든 부드러움을 쏟아버린 탓에 늦게 나타난 연인한테는 쏟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 만약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를 향한 감정, 이 의심스러운 길로 접어들게 만든 감정은 무엇일까? 굳이 말해야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연민이라고 하겠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그를 가엾이 여겨 연민의 감정에서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다. 그랬던 거다. 그것은 그녀의 실수였다. 그녀가 선언한 대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몇 년 뒤 독일에서 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베아트리스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비톨트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아트리스에게 무언가를 남겨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 어떻게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아서 베아트리스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견한 물건은 바로 종이 뭉치였어요. 그 종이 뭉치는 시 64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폴란드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었고요. 그녀는 폴란드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시를 다 번역하게 되는데요. 그 시를 읽으면서도 베아트리스는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아트리스는 비톨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은 어찌 보면 제가 앞서서 연애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애를 하지 못하는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이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또 만약에 사랑이 여러 가지 색깔과 형태가 있는 것이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톨트의 베아트리스에 대한 사랑은 마치 모든 오염과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한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주 순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 베아트리스는 어떤가요? 베아트리스는 사실 그 사랑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당연히 또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비톨트는 그 사랑의 지속성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심지어 죽는 와중에도 그녀를 향한 사랑시 64편을 남기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녀에 대한 사랑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서 쇼팽과 조르드 상드의 관계, 또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예술가에게 그에게 뮤즈가 돼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그 뮤즈가 되고 있는 그 여성의 마음은 어떤지 그 심리를 또 우리가 추측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짧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스토리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예기치 않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읽고 나서는 여러 여운이 좀 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J.M. 쿠시의 조금 색다른 소설을 접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